살짝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하는 얘기. 그 어쨌든 우리가 상징 자본은 자체는 예전보다는 많이 없었지만 이게 자본 아니겠죠.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방식은 아까 예전의 작가들 선배 작가를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고고 씨도 그렇고 김수영 같은 경우도 매문을 준비하고 매문에 대한 의문도 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쨌든 쓰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현대 이제 우리 작가들은 이제 쓰기 이외의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물론 예전에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쓰기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삶의 조건을 웬만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 젊은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생활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경험을 해도 중심을 좋고 아니면 또 동료 작가들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서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볼까요? 네. 소설만 써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진짜 아직까지는 꿈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예전에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장편을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 노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는 손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그 글 쓸 때 좀 이렇게 병이 오는 그 부위들이 있는데 그 배송 일을 하면서 또 고스란히 그 통증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영업도 해봤어요. 저는 장사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북카페 같은 거를 열면은 책을 읽고 작업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막상 가게를 여니까 손님 뭐나 안 오나 문만 쳐다보고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글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열심히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결국에는 회사에 들어가는 걸 택하거나 주말에만 글을 쓰는 거죠. 아니면 학원에서 소설 창작 강의를 한다든지 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계속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글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작가들도 꽤 있겠죠? 그렇죠. 특히 장편 작업을 할 때는 전업으로 하더라도 1년 반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생계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되잖아요. 장편 작업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단편은 어떻게든 일하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편의 양식이 늘어나는 게 어떤 그게 작가의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 양식이 가능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설에서 장편은 긴 작업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진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서수 소설가님 말씀처럼 동료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선배 작가들도 그러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과 그 퇴사를 반복하면서 한 6년 정도 일한 것 같은데요. 계속 회사 다니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말씀처럼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원고를 이제 탈고를 하고 나면 사실 이제 퇴고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그리고 사실 한번 쓰고 난 것을 또 본다는 게 또 좀 지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회사 일은 쌓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어영부영 책을 내고 나면 언젠가 핑계를 댈 것 같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내가 일하느라 회사를 다니느라 조금 어쩔 수 없었다 하는 핑계를 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좋은 직장이고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그만두고 원고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들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혼자 생계를
해야 했다면 사실 되게 막막했을 것 같다. 이 돈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서 글 쓰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한 결이 각오를 보이시는데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선배 어떤 이제 소설가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흔히 대학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글 쓰는 데도 죽었다. 현장에 손을 놓은 사람이다. 교수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만났거든요. 교수 되게 다행이다. 이제 왜냐하면 상황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아마 지금 젊은 작가 소설가서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께서 대부분 뭘 하시나 봤더니 등단을 하시고 나면은 학위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학위를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생계 목적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진 선생님 그 안정된 일자리를 글쓰기 때 박쳐 나왔다니까 제가 너무 놀라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서수 소설가에게도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작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되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에 밀린다라는 것이 되게 못 견디게 좀 힘들었어요. 글 쓰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글쓰기가 제 삶의 영순위인데 이것이 경제 체제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밀리는 것이 작가도 사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놓치게 되면 사실 기회라는 게 다시 주어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 작품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판 시장이 한 수 한 수 놓는 데 있어서 또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시대가 또 되었다고 좀 생각하고요. 네. 뭐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최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했지만 정말 작가들의 삶이 뭐 이전도 그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글쓰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글쓰기 영순위가 됐다고 하는데 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손이 아프고 그런데도 계속 글을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글쓰기를 지속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속도와 방향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소설 쓰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때만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계속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받는 어떤 그런 어두운 기운들을 소설을 쓰면서 그 안에서 다 푸는 것 같고 또 소설을 이제 출간하고 난 다음에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재밌게 읽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작가님 그러시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독자님 실제로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저는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네, 되게 힘을 얻어요. 네, 그래서 계속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대와의 어떤 불화잖아요. 불화들이 소설에 거의 녹여나 들어가는 편일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해결책을 만들어가면서? 네, 맞아요. 그 현실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제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그거를 다 없애고 제가 원하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사실 속으로만 감추고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설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독자가 공감을 하면은 전 너무 기쁜 거죠. 네. 네, 그럼 최진 선생님은 약간 연결되는 다른 제 생각인데 제가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뭐 국가폭력, 뭐 우리 사회의 재난 등을 다뤘었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썼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전쟁을 주제로 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전쟁에 관해서 쓰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제가 전쟁통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전쟁에 관해 쓴다는 것이 죄책감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썼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그 재난과 그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사실 나는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펜을 들고 문장을 쓰고 시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어디에 놓여 있고 나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같은 문제도 비슷한데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전기나 뭐 가스가 끊겨가지고 뭐 추위에 떨거나 막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자가용을 몰고 다녀요. 이 자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자원이 어떤 착취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 편리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나의 모순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서수 소설가님께서 그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증폭시키는 작가들을 볼 때마다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제 안의 목소리조차도 계속해서 회의하고 이게 맞나? 계속 고민하고 주저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제 저도 용기 있게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문학들을 만나고 그런 문학인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큰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쓰기에 어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단지 생계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쓰는 건 자칫하면 우리가 좀 오래전에 쓴 걸 들으면 또 부끄럽고 그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같은 작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만나서 그 소리들을 또 증폭시킬 때 내 쓰기를 지속하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고.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네. 왕년에 예전에는 다들 교류하면서 시를 쓰시면 그거로 노래를 만들고 그게 시놉시스가 되면은 영화를 이런 교류가 있었잖아요. 이런 틀은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교류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성향 자체가 왠지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은 이제 외향적으로 그렇게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약간 부담감도 느끼고 그래서 좀 기피하다 보니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가까운 근거리에 사는 그 작가님들하고 만나서 가볍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요즘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른 작가님들도 다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커뮤니티가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목적 아래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근거리에 사는 작가들끼리 잦은 만남에서도 저는 굉장한 위로를 느꼈거든요. 네.
어떤 꼭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것만으로 서로 힘이 되는 일종의 네. 무위의 공동체라고 하나요? 이거 이 용어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는 공동체들 그런 게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최진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교류가 많으실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인접분야? 예. 그렇게 막 사실 음.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누군가와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남을 조금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작가들은 창작 시간이 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 잘 나간다거나 이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뭔가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 동시대 예술가와 교류하는 것이 꼭 무엇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큰 힘이 된다라는 말에 되게 깊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시라는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 문학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많은 작가의 영향을 받았고 많은 작가와 함께 동시대에서 문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서수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소설과 제 시에는 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이것의 가치와 저것의 가치를 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동시대 예술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수줍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예술가라는 존재가 개성이 강한 존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 이렇게 호흡을 또 맞출 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인접 분야 예술가들 많이 만나게 되면은 진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잘 맞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이제 극과 극을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이제 시야를 확장시켜놓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마 보니까 좀 계속해서 교류가 되고 젊은 작가들끼리 서로 어떤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내 존재가 당시의 존재 때문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